대대급 전투훈련에서 여단급 전투훈련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우선 뭐 감지기의 무게 자체가 한 500g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하중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지기 어떤 감주율이라든가 훈련자 가지고 있는 플레이 유닛의 오차를 줄여준 그 정확도들 더 정밀하게 개선이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력화된 장비들에 대한 마일 장비가 같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전투훈련에서 운용하면서 똑같은 그런 성능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은 현재 전투훈련 체계에 구현이 된다라기보다도 전투 실험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미사일을 장착한다거나 혹은 건을 장착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드론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묘사가 안 되고 있고, 구현해서 이 과학화 전투훈련 체계라는 그 시스템 안에 다시 이제 접목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드론에는 건물 지역 전투라든가 이런 특정 국면에서 자폭 드론을 주로 지금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단계고, 훈련 부대의 대공 사격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게끔 감지기가 똑같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공 사격을 하면 드론도 피해를 받게 돼 있고, 또 이 자폭 드론 자체가 충돌을 하면서 폭발을 시키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태양군 입장에서는 공중 전력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통신을 할 수 있게 통신 장비가 보급된다는 것은 의사소통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지만,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그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전달이 되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보고나 통신이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순간에 통신망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규모의 가입자를 유지를 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런 통신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운용적인 방법도 같이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명 개코입니다. 개코. 당시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던 군견을 협조받아서 은근한 훈련 부대를 이제 탐색하는 그런 적 입장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당시에 또 기상도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동절기다 보니까 완전히 위장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관찰 통제원이 한 명 더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덮개가 약간 좀 부실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정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비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이제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일 먼저 보인 게 우리 댕댕이들의 까만 코 있죠. 그래서 작품명이 개코였습니다. 대한군 부대가 가장 상대하게 까다로웠던 장비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상륙 장갑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장대대 대대장님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건 상륙 장갑차야! 돌파할 수 있어! 그때 그 말씀이 아주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경계 지역을 아주 돌파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적장비는 물론 장비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적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군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탄약이 떨어지면 적 화기라도 들어서 사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훈련부대 화기를 대한군 부대가 자기 그 마일 장비에 등록을 시켜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군 부대도 자기 총기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막 총을 막 2정씩 휴대를 해서 훈련하기 힘드니까 대부분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노획 장비를 활용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피해를 받을 상황인데 실제 전시라고 하면은 이레이저 키 누르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보안 장비들 다 속보시키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투훈련관에도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안 하면 현장 통제관에 의해서 대한군한테 그 아군 통신 장비가 노획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한군도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COI나 이런 것들은 빨리 파괴가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겠지만은 어쨌든 감청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훈련부대 작전활동 이런 것들을 감청해서 수집된 첩보를 해당 대한군 지휘소로 중계해서 대한군 지휘소에서 우리 훈련부대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전투훈련 자체가 산악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투행동들 자체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알아서 포복하고 알아서 은원패하고 하다 보니까 부득불 잃어버린 장비들이 나옵니다. 훈련자의 이동 동선을 좀 파악해서 분실 지역을 예측해서 뭐 훈련장 정비기간이라든가 이때 이용해서 수색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찾지 못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손망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에 발생하는 이런 손망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대로 해서 그 훈련자한테 피해 없이 손망실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했다 치고가 통하지 않는 곳이 과학화 전투훈련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장애물 설치가 제일 힘듭니다. 실제 지면을 굴토하고 격발되는 연습용 뇌관이지만 실제 화약이 들어있는 뇌관들 다 결합해서 일일이 다 매설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포식제를 제외한 실제 사람 손에 의해서 작업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전투 준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영향도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력 계획을 수립했을 때 우리 이제 작전 지역, 작계 지역에 있는 화력 계획은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실제 전투훈련에 입소한 부대들이 화력 계획을 수립하고서 이걸 보완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해당 그 화기 소대장이나 지휘관 혹은 이제 화력적 협조장교한테만 이제 위임을 해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화력이 중복된다든지 혹은 병력이나 화력과 장애물이 통합 운용돼야 되는데 이게 각각 따로 논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화 전투훈련에서 많이 식별됐던 그런 오류들입니다. 훈련장 지역을 이탈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악지역 자체에서 야간에 이제 작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방향 유지 자체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제 군 부대들이 있는 주변들이 정말 그 철책 지역 아니고는 대부분 이제 촌락 지역이 다 형성돼 있다 보니까 주변에 참고할 수 있는 불빛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화 전투훈련장 자체는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할 수 있는 불빛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탑이라든가 높은 산, 지형지물들을 이용해서 참고를 해야 되고, 또 독도법이라든가 GPS 장비를 이용해서 방향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끔 정말 1000에 1명 정도 길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대가 건재를 유지해서 계속 작전을 하고 있다가 다 피해를 받고 정말 후임병 1명만 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어쨌든 간에 북쪽으로 가면 혹은 동쪽으로 가면 적 1참호다 라고 알고서 가고 있었는데, 계곡을 몇 번 건너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정말 엉뚱한 지역으로, 홍천 지역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훈련자 객체가 훈련장을 벗어나는 거예요, 전투지형선을. 그래서 이거 뭔가 보니까 계급도 낮고 2등병인가 그랬고 한데 이상해서 관찰통제관을 해당 위치로 보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훈련이 잘 된 부대와 지휘관이 우수한 부대 둘 중에 어느 부대가 상대하기 힘드냐, 정말 답하기 힘들지만 아무래도